지금 당장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직 배당 수익률을 줄이지 않고 천연가스 가격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도로 같은 것들도 뭐 CPI랑 연동되어 있고 통행료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 김수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매니저님 모시고 이번에 두 번째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맞아요. 사실 시장이 너무 안 좋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좀 안정적으로 도피처가 될 만한 그런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두 가지예요. 인플레이션, 그렇죠? 네. 피크 아웃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시장에서 큰 실망감을 지금 지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락장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키워드, 인플레와 하락장, 이런 상황에서 리츠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정부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금리 인상을 하면 근데 보통 리츠들이 부동산인데 얘네들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했을 텐데 배당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의문점 하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왔다는데 리츠가 왜 좋지? 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라는 이 의문점 두 개. 네. 요 정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도 이걸 딱 맞닥뜨렸을 때 딱 그 두 개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인데 사실 인플레이션은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장기 전일 확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다시 3%대로 내려가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게 조금 지금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전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인데 그거는 리츠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통으로 불러서 상장된 리츠라고 하는데 그 리츠 안에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고 오피스, 호텔, 셀타워, 데이터 센터 막 등등등등 리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가가 인플레이션율 전가가 가능한 리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리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대기업이 임차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츠들이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CPI 연동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 전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죠. 대기업은 돈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리츠 투자를 하실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를 올린다고 얘네들이 바로 배당률을 줄이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조금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리츠라고 생각하면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본인도 대출을 땡겨서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지금 대출금리가 올라가지고 짜증이 나는데 힘든데 리츠도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했을 텐데 얘네들은 그럼 영향이 없는 건가? 만약에 금리 인상을 했으면은 얘네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배당률을 줄이는 거 아니야? 왜냐면 리츠를 투자할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배당을 주니까 수익률과는 별개로 나한테 그냥 플러스로 찍히는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죠. 그래서 찾아봤을 때 국내 리츠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에 포함되어 리츠들은 대부분 차입 만기 도래가 2024년, 2025년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만큼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직 배당 수익률을 줄이지 않고 우리가 차차 그냥 그 인플레이션 전가하면 되니까 굳이 지금부터 배당 수익률을 낮추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익 만기 도래가 당장 막 2022년이다. 그러니까 100% 2022년이다. 이런 리츠들은 없고 잘 보통 이제 2022년에 30%, 2023년에 20% 아니면 2025년에 50, 뭐 2027년에 50 나머지 이렇게 갚겠다. 이런 식으로 보통 대출을 많이 땡겨서 이제 자산 구성을 해놓은 리츠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배당 수익률을 지금 당장 낮춰야겠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막상 그 시기가 도래하면은 경제 상황이 사실은 이제 이게 정상화되는 시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2025년, 2027년에는 지금부터 금리 인상 올리고 이걸 뭐 6, 7년 동안 계속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직 그런 걱정을 하기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차입금을 갚아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금이 당연히 빠져나가는 측면에 있어서 당연히 배당금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2024년이다. 네, 2025년, 막 2027년도 있고 그때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거죠. 이제 그때 돼서 다시 또 이제 금리 낮아지고 이러면은 다시 또 차입하겠죠.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뭐 사실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인플레이션 잡은 뒤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다시 또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리츠 하면은 부동산을 주식처럼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알고 있고 맞죠.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이꼬르 아파트 아니야? 근데 뭐 여기저기에서 지금 주식 시장 망가지고 또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차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점을 해소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이게 리츠가 제가 앞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종류가 정말 많아요. 사실 국내에 상장돼 있는 리츠들은 아파트를 자산으로 갖고 있는 애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오피스나 뭐 호텔, 그다음에 쇼핑몰, 백화점 이런 애들을 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 센터, 셀타워, 5G 그 셀타워, 뭐 그다음에 물류창고 이런 애들이 보통 리츠가 많습니다. 국내는 주유소도 리츠로 만들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요? SK 리츠에 주유소가 자산군으로 편입돼 있습니다. 기름값 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주유소가 보통은 위치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도시 한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거나 이제 본인들이 만약에 이 주유소를 그냥 없애고 다른 거를 여기다 지어가지고 활용하겠다라고 그런 자산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서 괜찮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SK리츠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SK리츠의 주 자산군은 SK 서른빌딩, 네, 그 오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미국에는 심지어 헬스케어 리츠도 있고 헬스케어 리츠는 보통 이제 노인분들이 사는 실버타운 이런 것도 리츠로 맞아. 유동화 시켜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종류가 많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당연한데 리츠는 다르다. 상장 리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류가 되게 많다. 그리고 앞서서 뭐 셀타워? 이거는 뭐 약간 기지국 같은 거 임대해 주는 건가요? 네, 맞아요. 기지국. 그리고 5G랑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우리가 꿈꾸는 미래 세상 그런 것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인프라를 이제 리츠로 유동화시키는 거죠. 그거를 그런 하는 게 아메리칸 타워라고 미국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리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아쉽네요. 이게 약간 보통 이런 자산군이나 아니면은 이제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미국하고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미국만 얘기하면은 이제 다 설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이다 보니까 국가별로 굉장히 상황이 다르고 법도 다르고 그리고 처해 있는 시황이 굉장히 다 달라서 좀 이렇게 별개로 좀 설명드리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올해 1월에 국내 리츠 관련법이 또 개정됐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가 사실 좀 전체 그런 리츠 시장 중에서는 조금 좀 작잖아요. 그렇죠. GDP 목표라든지 뭐 사람 인구 대비해서. 그래서 약간 이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투자 관점에서 그러면 약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그렇죠. 리츠 개정 법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법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리츠를 인가를 받는 거를 금감원에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간소화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회사예요. 근데 나는 리츠를 상장시키고 싶은데 리츠 상장이 옛날에는 진짜 절차가 많고 복잡하고 봐야 될 것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런 절차가 간소화돼서 상장 리츠를 만드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제는 국내에 사실은 한 20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리츠가, 상장된 리츠가. 근데 미국은 60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많죠. 그래서 이제 리츠들이 개수가 늘어날 것이다. 국내에 상장된 리츠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ETF에도 다양한 리츠들이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리츠들이 새롭게 상장을 하고 그 리츠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모멘텀이라던가 아니면은 자산군이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뭐 관련되어 있는 ETF의 상승률이라던가 아니면은 분배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리츠들을 보면은 대부분 대기업,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대기업이 리츠를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GS 건설 리츠, 뭐 예를 들어 롯데 호텔 리츠, 그 다음에 하나 리츠 이런 데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네, KB에서도 이제 글로벌 해외에 있는 자산군을 국내에서 상장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펀드인데 이제 국내 ETF로 상장시키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리츠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상장된 그런 리츠 중에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리츠도 있죠? 있죠.
보니까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유럽 어디에 막 투자하는 맞아. 벨기에 막 정부 청사 네, 있죠. 벨기에 정부 청사 빌딩을 이제 가지고 있는 ETF 그 종목이 있죠. 리츠가. 네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이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리츠 ETF 중에서는 탑픽이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러면은 이 타이거 이렇게 리츠 말해도 되나? 저 잘 모르겠어요. 네. 우선 넘어가시죠. 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그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딱 보실 수 있는데 리츠 부동산 인프라, 그러니까 리츠랑 부동산이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프라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ETF랑은 다르게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의 가장 큰 보유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맥쿼리 인프라거든요. 맥쿼리 인프라가 진짜 옛날부터 약간 좀 가치 투자라든지 배당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최애 종목이에요. 최애 종목. 되게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 좀 궁금한 게 저도 아직 정확하게는 조사를 제대로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리츠랑 이 맥쿼리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펀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차이가 뭐예요, 이거? 가지고 있는 자산군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리츠라고 부르는 거는 빌딩, 호텔, 뭐 이런 뭐 주유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도로, 항만, 이제 뭐 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군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소유를 하고 있어서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뭐 놀러 갈 때 하이패스 찍고 통행료 지불하면은 맞아요. 그럼 맥쿼리 인프라가 돈 버는 그런 네, 시스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르죠. 이제 리츠는 월세를 받는 거고 인프라 그 맥쿼리 인프라 같은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프라를 사용할 때 지급하는 통행료라던가 아니면 도시가스 요금 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만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돈을 버는 구조가 달라서 이게 분류가 다릅니다. 뭐 그냥 경제활동이 돌아가면 무조건 돈을 버는 그런 곳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아마 질문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먼저 앞당겨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질문 주셨으니까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유로 도로, 하이패스 같은 거, 그다음에 철도도 가지고 있고 도시가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 17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13개가 도로입니다. 유로 도로.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유로 도로. 그래서 이제 팬데믹 때문에 억눌려 있었던 나들이라던가 이제 소풍을 간다던가 아니면 국내에서 차로 많이 돌아다니는 비중이 높아진다던가 이러면은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요즘 이제 중국도 공장을 안 돌리고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나들이들을 많이 가신다는 통계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은 맥쿼리 인프라가 돈을 버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의 그 수익 구조를 보면은 86%가 이제 유로 도로랑 그 다음에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유로 도로랑 도시가스를 합친 자산의 규모가 86% 정도 되는데 도시가스 비용 올린다 어쩐다는 얘기 많죠. 맞아요. 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그러면은 결국엔 맥쿼리 인프라는 사실 뭐 손해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받기로 한 금액이. 머리 잘 썼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도로 같은 것들도 뭐 CPI랑 연동되어 있고 통행료가 CPI랑 연동돼 있어요. 근데 그 통행료가 저희가 느끼기엔 되게 몇천 원밖에 안 하니까 이거를 뭐 5,000원인데 5,500원을 받는다. 그렇다고 막 안 써. 그 도로 이용 안 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CPI랑 연동되어 있는 도로들이 많은데 그 맥쿼리 인프라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죠. 인플레이션 전가가 잘 되는 거죠. 사실 어디 놀러 갈 때 요즘 거의 다 하이패스잖아요. 네네. 쓰고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띵동 그냥 소리만 나고 뭐 얼마 나갔는지도 감도 없어요. 통행이 얼마 나갔습니다. 그냥 그거 끝나니까 그게 얼마 나갔는지 오히려 이제 예전에 막 현금 가지고 지불할 때는 야 이게 이렇게나 비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 저항력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뭐 2-3시간 동안 더 걸려서 뭐 국도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사실 기름값이라는 시간이 더 많이 그렇죠. 기름값이 더 비싸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안정적이구나. 네, 그래서 안정적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옛날부터 높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해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저희 실생활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수익 구조의 80%를 차지하는 도로랑 도시가스는 앞으로 CPI 연동도 되어 있고 천연가스 가격이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전가하기가 상당히 쉽죠. 저희 도시가스 올린다고 안 쓰실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죠. 궁금한 게 약간 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사실 가장 좀 리츠라든지 뭐 배당주 관련해서 투자할 때 좀 우려되는 거는 배당 컷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인데 혹시 맥쿼리 인프라가 뭐 코로나 때 혹시 뭐 컷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지금 맥쿼리 인프라 이거는 약간 제가 아까 전에 그 차입의 만기 도래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맥쿼리 인프라도 비슷한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차입 비율이 19.27%밖에 안 돼요. 아, 그 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가요? 네, 다른 상대적으로 낮은 일체에 편. 비해서? 그러니까 비교를 해드리자면 네. 이제 법적으로 인프라 펀드에서 차입 비율이 30% 이하로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보다 훨씬 덜 얘네들이 차입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빌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맥쿼리 인프라가 비중 1위 종목이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머지는 또 어떤 리츠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나머지도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냥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통으로 설명을 드리면 40%를 차지하는 게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네, 왜냐하면 네.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SK 서울빌딩 이런 거 갖고 있는 리츠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다양한 오피스를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리츠들이 이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오피스? 오피스? 그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팬데믹이 하면서 저희가 재택근무를 들어갔잖아요. 근데 재택근무를 해서 오피스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실제로 글로벌 단위로 봤을 때는 뉴스들이 좀 안 좋게 많이 나오는 중인데 국내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보다 와서 일해라. 아, 맞아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네, 그래서 제가 네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네. 국가별로 너 일하는 것 중에 재택근무 비율이 높아?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주요 국들 중에서 하위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뭐 이런 나라들 막 위에 있고 네. 이제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두 번째 있고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별로 안 한다는 얘기고 팬데믹이 끝나면서 다시 다 오피스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거기다 플러스 저희가 재택근무 들어간다고 이제 오피스에서 책상 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뺍니다. 그래서 진짜요? 그냥 아예 100% 재택근무 하자. 그래서 화끈하게 하네, 진짜. 예, 그래서 100% 재택근무를 돌리는 IT 기업들이 미국에서 막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 정말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국내는 아니니까. 그래서 오피스가 굉장히 부족해요. 국내는. 예, 그래서 실제로 공실률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쿠시맨 웨이크필드라는 이제 부동산 관련되어 있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조사한 바에 서울 공실률은 지금 3.5%입니다. 오피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고 자연 공실률보다 더 낮은 거고 10년 내 최저치예요. 10년 내 최대치라고요? 최저치. 아, 최저치? 예. 그런 그 정도구나.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뉴스에서 막 이제 글로벌 뭐 재택근무 들어가서 오피스가 안 좋다 이런 것들하고 되게 별개로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리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그 공실률이 낮은 데는 여기입니다. 강남. 아, 그쵸. 강남의 공실률은 지금 한 0.4%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0.4%의 공실률이라니. 그리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구나. 네. 네, 그래서 광남 오피스 오르셨나요? 네? 아니요. 여기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임대인 위주의 시장인 거죠. 오피스는. 내가 올리려고 그러면은 기업이 오피스를 빼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냥 오케이 되겠다. 어차피 공실률도 높은데 갈 때도 낮은데 갈 데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강남이 0.4%면 강남에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여의도로 갑니다. 여의도로 갔는데 여의도도 전분기 대비해서 4.2%포인트 떨어져서 3.1%예요. 지금. 되게 많이 떨어졌네요. 네,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그것도 이제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제 강남권에 보통 이제 IT 신생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싶은데 공실률이 0%니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이제 여의도로 간 거죠. 이제 여의도로 갔는데 여의도도 이제 계속 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실률이 지금 한 3.1% 정도고 그 다음은 어디냐? 을지로. 을지로 종각에도 오피스가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도 공실률이 지금 2.1%포인트 하락해가지고 6.4%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오피스로 유명한 동네들 있잖아요. 강남, 여의도, 그다음에 을지로 이 세 곳을 이제 주된 이제 지역을 보는데 거기에 평균 오피스 공실률이 3.5%밖에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볼 수 있고 판교도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임대인 위주 시장이 당분간 지속이 된다면 인플레이션 전가가 상대적으로 당연히 쉽겠죠.
네, 그리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임대 계약을 엄청 길게 하지 않아요. 리츠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이제 바로바로 좀 전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많고, 그다음에 CPI를 책정해가지고 현실 반영하기가 좀 더 편안한 거죠. 왜냐면 공시율이 이렇게 낮으니까. 네네. 그래서 오피스를 40% 정도 가지고 있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은 또 비중이 또 다르기 때문에 국내는 오피스 비중이 높은 ETF들이 많고 이제 타이거 ETF가 그런데 지금 국내 오피스 시장은 좋으니까 이제 네.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공시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그런 것 때문에 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을 해도 약간 좀 다른 나라 이야기 좀 들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저희 다 공시율이 출근하잖아요. 아침마다 버스 타고 출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재택근무율이 낮은 게 그냥 우리나라의 문화 아닌가. 그렇죠. 사실 네, 좀. 우리나라의 문화 아닌가라고 느끼고 있고, 이제 오피스 비중이 40%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뭐 신한 서부 T&D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리츠는 용산의 그랜드 머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되게 간단한데, 호텔은 원래 객실 단가가 맨날 바뀌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성수기에는 갑자기 2배가 됐다가 주말에는 1.5배가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이게 인플레이션율이 전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호텔 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한 거예요. 전가시키면 되지. 그래도 올 사람들 다 오고 보복 여행이라는 트렌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성수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올랐을 때 자기네들은 전가하기가 되게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롯데리츠가 좀 비중이 큰데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롯데 호텔리츠는 상장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롯데리츠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데 롯데리츠에 상장되어 있는 롯데리츠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군들은 강남 롯데백화점, 그 다음에 롯데 아울렛, 뭐 이천에 있는 롯데 아울렛 이런 애들이 롯데리츠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그 월세는 뭐랑 연동돼 있냐면 CPI랑도 연동이 되어 있고 매출이랑도 연동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백화점 가서 막 돈 많이 쓰고 이제 뭐 샤넬 막 기다리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되면 결국엔 롯데리츠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전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사 보니까 백화점들 막 신났다 이런 기사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리오프닝 그런 수혜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맞아요. 백화점 가면 진짜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실생활에서 보는 모든 현상들이 결국에는 이제 리츠랑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하고 조금 국내랑 따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따로따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자, 분배금은 연 몇 회를 지급하는지 그리고 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분배금 같은 경우에는 4번. 1, 4, 7, 11. 네, 4번 정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이게 지금 그림이 여기가 네. 2020년도거든요. 지금 오타예요, 오타. 아, 네. 2010년 아니고 2020년도고 네네. 그다음에 2020년 동안 계속 분배금을 지급했던 2022년 5월까지도 보시면 되고 이제 평균 연간 분배율은 5.35%입니다. 5.35%. 네, 이거 두 개를 평균했을 때 아, 네. 아.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분배금을 네네. 지급한 지 상장일 2019년에 했으니까 뭐 딱히 2020년이라고 해서 배당컷이 발생하거나 그런 건 없어 보이네요. 네, 딱 봐도. 없었죠. 네, 그래서 비슷합니다. 언제나 연간으로 네네. 5.3%, 5.4% 이렇게 지급을 했고 올해 지급했던 퍼센티지를 보더라도 이제 별로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게 매 분기마다 꾸준하게 비슷한 그 분배율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다 합산해놓고 보면은 이제 5%가 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연간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5% 넘는 정도의 분배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면 뭐 최근에 금리 인상 시기라고 하더라도 훨씬 그 은행에 예금한 것보다는 낮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부분들을 생각해서 뭐 괜찮으시다라고 한다면 투자해봐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